이보다 재밌는 철학은 없다. 우리 삶에 울림을 주는 이야기들 깔깔깔 웃으면서 유쾌하게 들어봅니다. 철 들지 않은 어른들의 인생 학교 박구용 왔고요. 생긴 건 구창모, 목소리는 남진, 검색해보니 지적이게 생겼어요 란 청취자들의 반응이 오고 있습니다. 전남대 철학과 박구용 교수님이랑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이런 문자가 왔어요. 7687번님 박구용 교수님을 검색해보니까 전북 순창 출생이라고 나오네요. 순창 강천산 옆 동네가 제가 살던 동네인데 반가워서 문자 남깁니다. 반갑습니다. 예. 자 그래서 여기에서 yes or no 게임을 잠깐 해보겠습니다. 나는 내 이름을 직접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해본 적이 있다. yes or no? 예스. 오 yes. 오 그래요? 네. 일단 했죠. 이 후토크는 잠시 후에 해보도록 네. 하고요. 9992번님 이분 남진 선생님이랑 목소리가 똑같아요. 싱크로율 100% 혹시 남진 선생님인가요? 라고 주셨는데 노래방 가면 나의 애창곡은 남진 선생님 곡이다. yes or no? No. no. 노래방 가지 않습니다. 노래방 가지 않는다. 노래를 못해요. 백지아님 교수님 이름 네이버에서 검색해봤는데 사진으로 보니 지성미가 느껴져요 라고 주셨어요. 나는 지적인 남자란 얘기가 듣기 좋다. 야성미가 느껴진다는 칭찬이 듣기 좋다. 여기서 골라보세요. 아, 지적인. 지적인 남자란 네. 칭찬이 듣기 좋다. 자 그러면 하나씩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네. 일단 내 이름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해본 적 있다. 네. 나 이거는 안 해봤을 것 같은데 의외네. 아니, 제가 칼럼 네. 쓸 때 특히 많이 했어요. 아 칼럼 쓸 때. 네, 칼럼을 제가 10년 썼거든요. 네. 10년 썼는데 그럴 때 칼럼은 저는 조사 하나까지도 굉장히 예민하게 썼거든요. 예. 그러면 이 신문사에서 혹시 내 글을 어떻게 고쳤을까봐. 고칠까 이런 거 다 확인하거든요. 아 그것 때문에. 네, 그럼 그때 그 항상 이후로 봤죠. 그 네. 이후로는 검색해본 적 있어요? 최근에. 네. 아 유튜브 검색합니다, 사실. 아 유튜브. 네, 포털 사이트는 아니고 유튜브에서 올라올 때 제가 다른 방송 예전에 많이 했거든요. 네. 앵커도 했고 했는데 그때는 한 번도 방송을 본 적이 없어요. 민망해서? 아니 창피해서? 뭔가 나 그 텔레비전 일단 안 보고 그래서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네. 최 장군 하면서 네. 주변 사람들이 저한테 많이 얘기를 많이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최 장군 봤다는 얘기를 많이 해. 아, 정말? 그래서, 네, 정말. 특히 광주에서 우리 최 장군 인기가 짱이에요 지금. 아니 네. 그냥 인사치레로 하는 거겠죠. 아니 진짜 그래서 이제 제가 네. 한번 찾아보기 시작했는데 괜찮아 유튜브가. 유튜브에 나와 있는 나의 모습이 아니 내 모습이. 그러니까 내 모습이. 그 광남인 박구용 교수님의 모습이 괜찮게 나온다. 내가 생각보다 잘생겼더라고. 그래서 생각보다라니. 예. 그래서 이제 TBS가 지금 상황이 네. 유튜브를 막 제때 올려보내지 않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내가 검색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네. 광주에서 그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있고 많아. 네. 근데 그게 이제 교수님이랑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들이니까 보실 거 아니에요. 뭐 그러기도 하겠죠. 그런데 이제 광주에서만 아니고 다른 지역에 만나도 의외로 많이 이걸 보시더라고요. 유튜브를. 그래요? 네. 그리고 말씀하시고 꼭 그때 최 장군을 칭찬하더라. 나한테. 그래서 그게 되게 기분 별로 안 좋으신가 봐. 왜 나한테 좋아요. 왜 나한테 최 장군 칭찬을 해? 그러니까 좋잖아요. 정말? 네. 난 실제로 최 장군이 이 프로그램을 잘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최 장군이 아니면 여기 왜 왔겠어요 지금. 네? 맨날 네. 아무튼 그만두지 네. 마세요. 팩트니까. 나는 지적인 남자란 얘기가 더 좋다. 야성미가 느껴진다는 칭찬보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잘생겼다는 말은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지적이라고 생각하는 말은 안 들어봤는데.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요? 네, 사실은 제 그런 말 안 했나요? 내 어렸을 때 유일한 꿈이 하나 있었다. 저는 네. 알 것 같아요. 네. 워낙 나는 정보가 많이 파악이 돼 있으니까. 네, 저는 진짜 다른 꿈을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의 꿈이 있다면 창백한 지식인처럼 보이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게 제 꿈이었어요. 이렇게 하얀 얼굴에 네, 행백한 지식인이야. 마치 이렇게 파리한 얼굴에 톡 대면 거기에다가 이제 이렇게 말라서 네. 트렌치 코트 입고 이렇게 네. 그런 느낌 원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약간 아니야 하얀 건 아닌데 창백한 거죠. 파리한 얼굴이라고 하죠 보통. 예. 핏기 하나 없는. 예. 그런데 난 너무 건강하네. 내가 너무 또 근육형이에요 내가. 어렸을 때 또 가장 큰 약점이 뭐냐면 제가 머리숱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이건 머리숱 좀 많아야죠. 아니야 머리숱이 너무 많으면 안 돼. 근데 머리숱이 없으면. 네, 아니 적당히 없어야죠. 근데 이거는 네. 소설을 읽다가 만들어진 이미지 아니에요? 아니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예전에 그 많은 철학과 소설 중에 철학기자가 등장하면 독일 가서
철학을 하고 와서 그 바바리 코트, 긴 그렇죠. 걸 입고 이런 게 입고. 전형적인 상이잖아요. 저는 그런 건 그치. 멋있어 보이지 않았어요. 한 번도. 그런 상은 아니고 뭐냐면요. 저는 근데 제가 딱 떠오르는 이미지는 넬슨 만델라예요. 넬슨 만델라? 네, 넬슨 만델라가 젊었을 때가 아니고 나이가 들어서 감옥에서 막 나오셨을 때. 아. 이제 모든 걸 소화해서 아픔과 분노와 그걸 한때는 그분이 테러리스트에 가까울 정도로 강력한 맞아요. 그런 자였거든요. 그 감옥에서 나와서 나중에 한 말이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래요. 나는 용서하겠다. 그렇지. 하지만 잊진 않겠다. 그렇지. 그때 그 순간의 그 매력. 제가 생각하는 그게 딱 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얀 게 아니고 창백한 거예요. 뭔가 모든 걸 소화했기 때문에. 그런 지식인으로 보이고 싶은 게 제 유일한 꿈이었는데 예. 제 머리숱이 많고 키가 작고 근육형이고 모든 게 안 됐다. 아, 그래요. 네. 근데 뭐 지금은 지적인 모습은 있어요. 아, 그래요? 나는 웃지만 전혀 않는다면. 다만 웃지만 않으면 된다. 네. 이렇게 웃지만 않으면 된다. 네. 최장군도 웃지만 않으면 정말 정말 예쁘고. 네. 나도 진짜 저도 네. 정말 여성스럽거든요. 네. 아, 그래요? 진짜 정말 여성스럽고 네. 네, 되게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더라고. 네. 여성스럽다는 게 뭔가 좀 이상한 말인가 한 것 같아요. 물론 뭐 그럴 수 있는데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는 네. 그 여성형에 가까운 모습이 있는데 다 그렇게 보이는데? 에? 그렇게 보이는데? 그렇게 보인다고요? 네. 안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많아가지고. 아, 이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최장군. 어. 그러니까 그거를 왜 나를 그렇게 지었는지 네. 난 의문이에요 아직도. 나처럼 이렇게 여성형에 네. 가까운 사람을 왜 네. 이렇게 지었는지. 그러니까. 나 바꿔요 그러면? 뭘로 바꿀까요? 예? 뭘로 바꿔요? 최지훈이라고. 그냥 최뿐이? 뭐야? 아, 정말. 진짜. 예. 정말 알겠습니다. 얘기나 좀 들어가 볼게요. 네. 자, 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얘기 나눴냐면, 기존의 막스 베버가 권력에 대해서 정의한 부분에 반기를 든 한나 아렌트와 하버마스. 네. 권력에 대해서 재정의를 했어요. 네. 의지와 의견의 결집. 이것을 통해서 권력을 재정의해야 한다. 그것을 실현하는 거. 그것을 실현하는 것이 권력이다. 네. 이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더 쉬운 말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다시 한번. 더 쉬운 말로 다른 사람의 의지에 반해서 다른 사람의 의견과 의지에 반해서 내 의견과 의지를 실현시키려고 하는 것은 옛날에는 권력이었는데 지금 폭력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오히려 진정한 권력은 내 자신에 반해서. 자신의 의견과 의지에 반해서 다수의 사람들이 결집한 의견과 의지를 실현하는 것이 권력이다. 그렇다. 그게 훨씬 어려운 거죠. 네. 그러니까 지 뜻대로 하는 건 권력이 아니에요. 폭력이지. 쉽게 말하자면 내가 가족 내에서 권력자란 가족 구성원이 원하는 걸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죠. 진정한 권력자라는 거예요. 네네. 가족 구성원의 의견에 반해서 자기가 원하는 걸 한다? 그럼 폭력적인 지배자인 거예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공통 집안을 바탕으로 그렇죠. 끊임없는 논쟁을 펼쳐가는 게 중요하다. 그렇죠. 차이를 인정하고 그렇죠. 그 이야기가 주된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쉬운 예로 이제 독일이 반드시 옳다라고 생각하는 예는 아니에요. 다만 제가 독일에 있을 때 경험한 것 중에 하나가 두 가지인데요. 그러니까 몇 년 동안이 아니라 몇십 년 동안 토론하는 주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게 문 닫는 시간 문제예요. 가게 문 닫는 시간이 독일은 주말 같은 데 다 문을 못 열게 하잖아요. 그러면 소상공인들이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 소상공인들은 힘들긴 하지만 동시에 네. 그 시간에 문을 열면 누군가 일해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바쁘게 막 움직여야 되잖아요. 경쟁이 치열해지잖아요. 그래서 독일은 그 가게 문 닫는 시간은 법률로 제정돼 있어요. 그럼 그거 가지고 끝없는 토론이 있어요. 합의가 안 되는 것은 네. 예. 그 갈등을 빨리 결정하려고 하기 때문에 예. 한쪽이 승리를 빨리 결정하려고 하기 때문에 갈등이 양화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갈등 요소가 있다. 네. 그러면 정말 합의를 보기보다는 협의의 과정을 길게 잡아야 돼요. 근데 그게 우리가 잘 안 돼. 그 기간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저는 이 생각도 들거든요. 협의에 참여하는 주체들이 과연 그 협의에 참여할 때 마음가짐이 선의에 기반하고 있느냐, 네. 태도는 어떠느냐도 중요하다고 봐요. 중요한데 그건 이제 우리가 믿어야죠. 믿어야 한다. 항상 믿어야죠. 상대방을. 그때
그 미드 중에 하나 네. 그런 게 있어요. 미셸 오바마, 그 오바마 대통령 부인이 그 예전에 그런 얘기했어요. When they go low, we go high. 오, 그 영어로 얘기를 쓰시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러니까 상대편이 낮게 가더라도 우리는 높게 가자. 그 얘기를 한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토론에 참여하는 주체들이 어느 정도 이성과 합리에 기반한 얘기를 할 때 토론이 가능하다. 이런 쪽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고 봐요. 저는 아, 그렇죠. 이 이야기를. 그런데 이 미드에서는 when they go low, we go lower.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막장 싸움으로 가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뭐가 문제되냐? 어. 아까 공통의 집안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근데 진정한 불행이에요. 지금 얘기한 한나 아렌트라든지 네. 위르겐 하버마스는 적어도 전제가 이건 것 같아요. 토론과 합의에 참여하는 주체들은 어느 정도 이성적인 대화가 가능할 것이야. 그렇죠. 를 전제했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네. 그런데 과연 그럴 것이냐? 네. 이건 또 현실적으로 다른 문제일 수 있다. 아, 그렇죠. 그래서 또 그 문제에 관련해서는 이 공론과 공감의 문제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 이제 공론과 공감의 문제. 네, 그것은 이제 우리가 공론장을 통해서만 의견과 의지를 모으는 것은 잘못이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매일 논리적으로만 싸우면 공론화로는 문제 해결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공감의 영역을 넓혀야 되거든요. 그건 다른 주제니까 네. 다음에 그래요. 기회 되면 알겠습니다. 이야기하죠. 네. 자 그러면 이제 권력에 대해서 조금만 더 제가 궁금한 점을 여쭤볼게요. 아, 그래요? 교수님의 주장 중에 하나가 주장은 아니고 네. 철학적인 논쟁도 아니죠. 철학적인 이미 잘 알려진 사실 주장 중에 하나가 권력은 둘 이상 있으면 무조건 생긴다. 네. 이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예전 사례인데 화학자이자 작가인 프리모 레비. 독일 나치에 의해서 아우슈비츠에 감금이 됐는데 네. 살아남았어요. 유대계 이탈리아인입니다. 감옥에서 처참한 경험담을 기록해서 만일 이것이 인간이라면 이라는 책을 냈어요. 네. 그 구절 중에 유명한 구절이 있어서 제가 좀 갖고 왔어요. 아하. 내가 공부 수용소에 열심히 하셨네. 열심히 했죠. 교수님이 네. 바쁘신 것 같아서 그래서 내 대신. 교수님 대신에 내가 조교처럼 네. 열심히 관련 자료를 그렇죠. 좀 찾아봤죠. 프리모 레비. 프리모 여러분 레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이 폭력 또는 아픔, 고통 이거 관련된 깊이 있는 성찰을 보여준 분이에요. 그래서 많은 지식인 또는 많은 예술가들이 참고한 리퍼런스를 한 그런 분입니다. 예. 네. 내가 수용소에서 처음 받은 위협과 모욕, 첫 구타는 나치 친위대원들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라 나와 똑같은 유대계 수용자들, 즉 동료들로부터 받은 것이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을 읽고 저는 그 생각을 했거든요. 얼핏 보기에는 피지배자들끼리 서로 유대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실상은 피지배자들 사이에서도 권력이 존재하고 그 안에서도 폭력이 자행됐다는 얘기잖아요. 당연하죠. 예. 그러니까 이거를 권력과 결부시켜서 설명을 좀 해주셔야겠다. 일단 폭력 중에서 가장 잔인한 폭력은 뭐냐? 이거예요. 을들끼리의 싸움? 을들끼리 싸움을 조작하는 거죠. 을들끼리의 싸움을 조작하는 거죠. 조작하고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가장 나쁜 거예요. 그리고 전통적인 권력자들이 자기 권력을 확대하는 가장 전형적인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간단한 예를 많이 들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서 옛날 로마 황제 시대 때도 네. 싸움 시켜놓고 구경하고. 신하들끼리 싸우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일단 신하들끼리도 모든 권력자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쁜 권력자는요 참모들끼리 싸우게 해요. 싸움 붙여놓는 싸움 거예요. 붙여놓고 그리고 언제 한쪽 손을 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언제든지 바꿀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정치를 하거나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은 전통적인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노동자와 노동자가 갈등하게 하는 거예요. 노노 갈등을 유발시키는 그렇죠. 거. 그건 아주 폭력적인 거거든요. 가장 나쁜 방식이에요. 그렇게 되면 잔인해져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나치가 유대인들을 처음에 유대인들을 누가 유대인인지 다 알 수가 있나요? 모르죠. 그게 동원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유대인인지 아닌지를 추려낸 사람들이 누구예요? 같은. 유대인인 거예요. 그렇게 만든 거예요. 유대인끼리 모아놓으면 잔인한 삶의 조건을 만들어 놓으면 이 유대인들이 나치에 대한 반감이 강하겠어요. 자기들끼리 지금 이 작은 이 고통스러운 상황을 자기들끼리 해결하려고 하면서 막 고통이 생겨나겠어요. 당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거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예,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만드는 거죠. 제가 예전에 제가 군 생활할 때 느낀 건데
군 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것이 가장 힘드냐면요. 장교가 또는 부사관들이 저희한테 지시 내리고 명령하고 때에 따라서 뭐 이런 게 힘든 게 아니에요. 사병끼리 밤에 몰래 불러내서 행사하는 이 행위 이게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충성 경쟁 시키는 거예요? 아니 그 안에서 이제 그러니까 사병끼리 규율을 잡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다 금지돼 있잖아요. 네. 예전에는 제가 군생활 할 때만 하더라도 그걸 방조였어요. 방조. 그러니까 사병들에게 고통을 우리 영화도 있잖아요. 저번에 그 유명한 영화 있잖아요. 군대 생활 내에서 폭력 행사하는 거. 그러면 군대 내에서 사병들끼리 서로를 괴롭히게 하는 것. 그걸 방조하거나 조장하거나 방관하게 하는 것. 그런 방식으로 위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권력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거거든요. 노동할 때도 똑같고. 그러니까 국민과 국민의 갈등을 유발하고 그것을 방조하는 것은 좋은 정치가 아니죠. 서로 차이를 확인하고 갈등도 있고 경쟁도 해야 되지만 네네. 그게 서로를 폭력으로까지 행사하게 하는 것. 이건 아주 나쁜 거잖아요. 네. 아니 생각해봐요. 대한민국 국민이 정치적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네. 서로 폭력 행사하면 되겠어요? 안 되죠. 안 되죠. 그건 정말 그 근간을 흔들어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철학자 프란츠 파농이 그걸 수직 폭력이라고, 네. 수평 폭력이라고 얘기한 건가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프란츠 파농은 좀 더 복잡하긴 해요. 좀 더 복잡하긴 한데 이제 폭력에 대한 논의가 철학에서는 아주 복잡해요. 네, 아주 복잡하더라고요. 아주 복잡해요. 그러니까 폭력은 정말 정당화의 방법이 너무나 네. 다양해요.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성스러운 폭력이란 말도 쓰잖아요. 그러니까. 정당화된 정의로운 전쟁 이런 말 네네. 쓰잖아요. 그러니까 정의로운 폭력도 있고 그러니까 성스러운 폭력도 있고 막. 그래서 슬라브의 지제 네. 그 사람은 그래서 폭력에 네. 대처하는 방법은 네.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다. 폭력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셨는데, 예, 우리 최 장군이 지금 제가 공부 안 한다고 혼자 공부를 많이 하고 온 것 같아요. 막 슬래브 지적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자, 모든 철학자가 폭력에 대한 나름대로 다 언급이 있습니다. 다. 이론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복잡해요, 생각보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일상적인 폭력, 물론 그런 저도 교수님도 자유의 폭력 이런 책을 예. 내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가장 항상 저의 철학적 모토는 자유의 최대화, 폭력의 최소화거든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자유를 키운 만큼 폭력이 줄어들면 좋은데 자유도 커지면서 폭력도 커지면 이게 이 자유가 자체가 폭력일 수 있거든요. 근데 나 여기서 궁금하더라고요. 자꾸 그걸 모티브라고 얘기하시는데 네. 여기에서의 폭력의 최소화의 정의가 무엇인지 네. 폭력의 양을 줄이자는 건지 네. 폭력의 종류를 줄이자는 건지 네. 폭력의 최소화의 정의부터 난 여쭤보고 싶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정의라는 건 어려워요. 어려운데 첫째는 저는 원래 폭력에 대해 공부를 하기 전에는 폭력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는 제가 너무 곱게 자라서 고등학교, 대학교 다닐 때까지만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적어도 철학 공부를 하기 전까지는 자유를 키우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내 멋대로 사는 거? 예. 리버럴한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간단한 거죠. 세상은 점점점 어떻게 돼가고 있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따져보면 경제는 점점 어떻게 돼가고 있죠? 글로벌라이제이션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점점점 지구화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경제가 지구화되는 만큼 정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치. 예. 경제가 지구화된다. 예. 정치는 글로벌라이제이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경제가 그렇게 되면 정치는 로컬라이제이션이 돼야 되나? 아니죠. 어떻게 돼야 되죠? 그러면 위험하죠, 이제. 그럼 어떻게 되죠? 정치는 리버럴라이제이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가 세계 경제로 가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정치가 세계 정치로 가면 좋지만 네. 그건 많은 논란이 있어요. 정치가 세계 정치란 표현을 쓰긴 해요. 그래서 국제 연맹도 만들고 뭐 국제 기구도 만들죠. 그런데 과연 세계 정부가 필요한가?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기에 그에 대한 논란도 많아요. 네. 저도 관련해 논문을 쓰고 했어요. 네. 하지만 이 부분에서는 우선 우리가 합의할 수 있는 건 세계 정부를 만드냐 안 하냐는 반론이 있으니까 네. 가장 중요한 건 리버럴라이제이션, 자유주의화하는 거거든요. 자유주의화. 예, 이것은 합의예요. 그러니까 세계가 정치적으로는 자유로워지고 경제적으로는 세계화되고 이게 지금까지 지난 30년 동안 우리가 세계적으로 합의해 온 거예요. 그런데 이 합의점이 흔들리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합의점이 흔들리고 있는 지점에서 새로운 이 합의점이 흔들리니까 뭐가 등장하죠? 갖가지 폭력들이 지금 등장하는 거죠. 그러면서 양극화가 되고 있죠. 네. 그러니까 폭력이 지금 난무하는 사회가 가고 있는 거예요. 네. 이건. 그래서? 왜? 일정한 방향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폭력의 최소화의 정의는 그렇죠. 그랬을 때
양을 줄인다, 종류를 줄인다, 뭘 줄인다. 은폐되는 것을 줄여나간다. 이게 왜냐하면 정의를 다양하게 할 수 있잖아요. 아니, 최소화. 물론 다양하게 할 수 있죠. 그런데 제가 지금 폭력을 최소화한다는 말은 폭력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일단 우리가 예민해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폭력에 대해서. 그 예민해지는 만큼 폭력이 더 많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거든요. 질적으로, 양적으로. 그러면 그 임의적으로 통계내듯이 폭력을 줄이자는 말이 아니에요. 네. 통계내듯이 폭력을 줄이는 게 아니라 예민해진 폭력에 대한 감수성으로 우리가 폭력을 줄이자는 이러저런 지금 폭력적인 현상이라든가 폭력적인 어떤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예민한 의식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를 키우자는 거예요. 오케이. 예를 들자면 우리가 동물에 대해서 지구 환경에 대해서 우주에 대해서 가하는 폭력에서부터 동물에 대해서 또는 우리가 옆에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대해서 매일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가족이나 직장이나 이런 삶에 있어서 또는 국가 내에서 다양한 기구를 통해서 수많은 다양한 폭력들이 의식되기 시작했잖아요. 그 발달된 의식을 바탕으로 네. 여러 곳곳에서 자행되고 있는 폭력에 대해서 깨어있자. 네. 서로 어떻게 줄일까를 합의해 나가는 것이 확장을 요구하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그렇죠. 역설적으로라는 표현보다는 네. 줄여나가는 쪽으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 네. 깨어서 서로 계속 논의해야 된다. 의식해야 된다. 이거죠. 그게 어느 시점에서 폭력이 절대량이 있고 네. 이걸 줄이냐 말이냐 이런 것은 무의미해요, 사실은. 그래서 다시 프란츠 파농으로 돌아가 보면 그렇게 독일 나치 시대에서 자행되었던 폭력은 다양한 형태의 폭력이 있긴 했지만 잔인한 폭력은 그렇게 노노 갈등처럼 네. 수평 폭력. 그래서 수직 폭력이 작동하는 방식은 수평 폭력을 통해서예요. 그러니까 가장 무서운 것 수직 폭력은 아랫 사람들끼리 서로 폭력을 행사하게 해서 관철시키는 거예요. 자기 수직 폭력을. 이게 가장 나쁜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은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만 더. 네. 아니면 여기서 마무리해도 되나? 아니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우리 방송을 청취하시는 청취자들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욕망을 갖게 되거든요. 자기들끼리 싸우면 나에 대한 그러니까 윗사람에 대한 저항의식 이런 건 이건 사라지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이 조직을 운영하고 관철시키던 방식 그런 건 예전에는 통치술이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잔인한 폭력일 뿐이에요. 이제는 통치술이 더 이상 아니다. 통치술이 아니에요. 이게 먹히는 시대도 아니죠, 사실. 먹히기도 해요. 먹힐 수는 있지만 네, 교수님이 쓰신 그 자유의 폭력의 최소화 관점에서 보면 사실은 빨리 빠져나와야 되는 그렇죠. 통치술이잖아요. 그건 지금 제 관점에서는 그건 통치가 아니고 그렇죠. 폭력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나치 시대 때 그 수평 폭력, 수직 폭력이 구현되는 방식이 수평 폭력을 통해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게 예전에는 통치술로서 하나의 기능을 담당했다면 요새도 일정 정도 기능을 담당할 수 있지만 교수님이 봤을 때는 그냥 그것도 폭력이다 얘기해 주셨어요. 조금 더 일상에 와닿는 얘기를 해볼게요. 네. 그건 어떻게 보면 통치의 영역에서의 폭력이고 지금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폭력 사실은 그게 더 와닿을 수도 있거든요. 그 얘기를 한번 나눠볼까요? 일단 우리가 일상적으로 지금 상당히 없어졌다고 생각했는데 존재하죠. 불현듯 나타난 게 있죠. 뭐 여기저기서 폭력은 늘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비교했을 때 최소한 예전에는 주먹으로 상대를 해를 가하거나 정의를 실현하려고 하거나 이런 일이 많았단 말이에요. 불과 30년 전만 해도. 3, 40년 전에는 개인들 간의 폭력이 비교적 많았어요. 힘 있는 사람이 힘이 없는 사람을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지만 막 서로 폭력 경쟁을 하기도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건 물리적 폭력이라고 하죠. 흔히 말하면. 물리적으로 행사되는 폭력이 우리 주변에서 사라졌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과거에 비교해 보면. 그런데 최근에 와서 오히려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잔인하게 이 물리적 폭력이 등장하는 경우가 있죠.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를 놀라게 하죠. 네. 그런데 이제 그건 제가 보기에 그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그에 대해 뿌리를 찾아가는 게 중요한 것이지 마치 그 한 사건을 가지고 한두 사람을 악마화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첫째는 그런 폭력이 하나 있어요. 물리적 폭력.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으로부터 상당 부분 사라진 물리적 폭력이
갑자기 집단적으로 집단 사회 전체를 뒤흔드는 방식으로 나타나는 것. 이건 대개 OECD 국가에서 대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가장 많고 비교적 우리나라는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닌데 최근에 갑작스럽게 등장하니까 우리 당황스럽죠. 또 하나는 두 번째 일상적인 폭력은 뭐냐? 그건 일상적이진 않잖아요, 사실은. 네네. 일상적인 폭력은 딱 한마디로 정의하면 간단한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일상적인 폭력 주먹 때리는 경우 없잖아요. 그건 오히려 쉽게 드러나죠. 네,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이 새로운 문화적 국가, 문화적인 네. 어떤 사회에서 일상적인 폭력은 한마디로 말하면 무시예요. 무시. 예, 무시. 그러니까 인정하느냐 무시하냐예요. 그러니까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을 무시하고 또는 무시하는과 동시에 뭐에 무시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아예 배제시키는 거예요. 배제시키는 거 또는 감금시키는 방식이에요. 배제시키는 건 뭐죠? 왕따. 이런 거죠. 너는 너 못생겼어? 넌 지금부터 우리하고 같이 못 놀아 이거예요. 이게 배제예요. 그러니까 왕따의 방식으로. 네,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는 것에 바깥으로 내모는 거죠. 네네. 또 하나는 숨겨놓는 거예요. 감금시키는 거예요. 네. 너는 창피하니까 집 바깥 나오지 마. 감금이란 방식을 요새 하죠. 있을까요? 아, 당연히 하죠. 그러니까 물리적인 감금은 없을 것 같고. 물리적 감금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무시를 하는데 무시의 방식이 너는 우리와 같이 못 놀아. 이게 하나 있고 하나는 너 조용히 해. 조용히 해 감금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발언권을 빼앗는 거죠. 그게 무시죠. 그러니까 차이를 존중하느냐, 인정하고 존중하느냐, 아니면 무시하느냐 하는 것에서 폭력의 일상성을 나눌 수 있다. 네네. 그러니까 제가 첫 번째는 그랬잖아요. 우리 모두는 지금 폭력의 가해자이면서 동시에 피해자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철학자로서 박구영도 지금 일상 속에서 제가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가 많겠죠. 그렇죠. 내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네. 그렇겠잖아요. 그러면 누군가 교수님 이건 좀 폭력적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들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제가 학생한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학생이 오늘 제 방에 왔어요. 여학생이 왔어. 남학생도 하고 여학생이 왔어요. 남학생한테 와, 너 멋지다. 여학생한테 너는 예쁘다. 그러면 뭐 성적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말했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런데 학생들이 남자하고 여자하고 둘이 내 방에 왔는데 왜 나한테는 멋있다고 얘한테는 예쁘다 해요? 이 말이 교수님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우리에게는 폭력적으로 느껴질 수 있어요. 진짜 있어요. 그렇게 라고? 들었을 때 저한테도 그런 기회를 줘야 되잖아요. 네. 왜냐하면 내가 의식하지 않았다네. 의식하지 않았는데 학생이 교수님 그건 그런 것 같아. 그럼 내가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네네. 그 다음에 안 하려고 노력하면 되죠. 네. 물론 한 번 바로 고쳐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럼 한두 번 더 실수할 수 있죠. 그러면 내가 내가 조금 이에 대한 예민한 감수성이 부족하구나. 나는 그런 의도가 있냐 내 의도로 이 행위의 정당성을 말할 수 없어요. 네. 이 의도는 가장 나쁜 건 내 의도를 가지고 내 행위를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내 의도와 상관없이 이 행위가 내 말이 상대를 무시했거나 상대를 폄하했거나 상대를 곤란하게 했으면 그게 폭력인 것이 있는 거거든요. 와, 이거는 어렵네요. 어렵죠. 그래서 저도 이제 항상 학생들하고 대화하면서 학생들한테 계속 제가 요구하는 건 그거예요. 내가 실수할 수 있고 나도 모르게 나는 한 시대를 너희하고 다른 시대를 살아왔고 그럼 내가 하는 일이 나한테는 일상인데 그대들한테는 폭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다. 그러면 언제든지 말을 해라. 수업 시간 전에도 수업 초창기에 반드시 말을 해요. 내가 실수한 것을 그대들이 말을 하지 않으면 나는 모르고 고치지 못하고 그러면 이 폭력을 나도 계속 행사하게 된다. 그러면 내가 괴물 교수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열려 있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저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50원이 드는 문자 샵 0951로. 걱정되네. 갑자기 문자가 쏟아지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네. 열려 있으니까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으니까요. 지적해 주시고 말씀해 주세요. 교수님의 실수도 말씀해 주세요. 네, 그러면 당연하죠. 네. 무섭네요. 교수님, 네. 시간이 다 됐어요. 벌써? 네, 교수님, 저도 열려 있으니까 네. 말씀해 주세요. 네. 우리 최 장군이 나한테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없어요? 예. 있는 것 같은데. 없죠. 이런 건 이제 살짝 드러나는 것은 정서적 압박이라 하죠. 아니, 정서적 압박을. 압박의 단계를 벗어나면 이제, 그렇죠.
전혀 압박은 때로는 굉장히 긴장감을 주게 좋은 소재죠. 네. 밖에서도 본인들도 정서적 압박을 많이 느끼고 있다고. 아, 그렇구나. 예.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압박일 수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내가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막 너무 열심히 하면 다른 사람들이 압박을 받거든요. 네, 그게 폭력이라고 할 수는 없죠. 네. 아, 그래요? 하지만 압박이 너무 지나치면 폭력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할 수 있다. 아, 힘들게 할 수 있다. 최 장군 열심히 하지 말아라. 네. 너무 열심히 하지 마라. 네. 최 장군 완력도 쓴다고? 무슨 얘기야? 내가 언제 힘행사를 했어? 아, 진짜. 네. 예. 연약한 여성형의 사람이라고 몇 번을 말했습니까? 자, 우리 파리한 남성형을 추구하는 우리 박구영 교수님과는 네. 여기에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는데요? 아, 그래요? 방송 시작 전과 비교해보니까 압박에 의해서. 압박에 의해서 네. 조심히 돌아가시고 다음 주에 만나뵐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왜 문제 안 내? 아, 네, 뭐 나왔었어, 문제? 지금 지난번 지금 문제 나왔는데 문제 문제 안 내고 냈었어? 정신 나 없네. 못 봤어. 옛날 수준으로 돌아가려고 노력한 문제가 아, 나왔었는데. 그래요? 안 해도 될 것 같아. 폭력, 폭염. 아, 진짜?